음악과 함께 시작 내레이터,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고 죽음의 법칙마저 초월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그의 이름은 바로 생제르맹 백작입니다. 18세기 유럽의 사교계를 혜성처럼 떠돌던 그는 연금술사이자 외교관이었고 어떤 이들은 그를 마법사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한편의 신화처럼 역사와 이성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결코 늙지 않는다고 수군거렸고 몇몇은 그가 고대의 비밀을 간직한 초월적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모든 신비 속에서 생제르맹 백작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저작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성스러운 삶 중의 지혜, 즉 트리노소피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책의 페이지를 열어 연금술과 철학이 만나고 고대의 상징들이 시간 속에 익힌 지혜를 속삭이는 미지의 세계로 함께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이 신비로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빛을 주변에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영감의 불꽃을 전달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레이터,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혜와 미스터리가 담긴 희귀한 유물이며 신화적 인물인 생제르맹 백작의 손에서 탄생했다고 전해집니다. 비밀스러운 상징과 우화로 가득한 이 여정은 어쩌면 생명의 비밀을 통달했을지도 모르는 한 남자가 남긴 영적 입문이 안내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생제르맹 백작의 가장 성스러운 트리노소피아가 시작됩니다. 나는 만물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호기심 많은 자연의 탐구자로다. 나는 위대한 전체의 강바닥에서 잠재적인 황금을 보았고 그 본질을 파악했으며 그 발효의 비밀을 발견했다. 나는 영혼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어떤 기술로 자신의 거처를 짓고 그것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지, 축축한 흙 속 미랄 옆에 놓인 씨앗이 어떻게 하나는 식물이 되고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가 되어 빵과 포도주를 만들어내는지 설명하노라. 하느님의 의지로 무에서 존재가 생겨났고 무언가가 되었다. 나는 의심했고 우주가 기대고 있는 토대를 찾았다. 무는 균형을 유지하며 지지대 역할을 했다. 마침내 칭찬과 비난의 무게로 나는 영혼을 저울질했다. 그것이 내 영혼을 불렀고 나는 죽었으며 경배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죽지 않는 남자, 생제르맹 백작, 위대한 계몽가이자 장미십자회원, 프리메이슨이었던 그는 근대사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스터리의 동의어와도 같아서 그의 진짜 정체는 동시대 사람들에게나 후대의 연구가들에게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고귀한 혈통이나 화려한 배경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지울 수 없는 상류층의 품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평정심과 우아함은 그가 높은 지위에 익숙한 인물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출생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노년에 그가 자신의 후원자였던 헤센카셀의 칼을 공에게 털어놓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는 트란실바니아의 라코치 공과 그의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인 잔 가스토네의 보호 아래 자랐으며 그의 두 형이 성 카를과 성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받자 자신은 그들의 성스러운 형제인 상투스 게르마누스, 즉 생제르맹이라는 이름을 택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마지막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밀라노의 한 사서는 라코치 가설을 뒷받침하며
생제르맹이 시에나 대학에서 교육받았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유럽 전역을 누비며 수많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1710년부터 1822년까지 그는 마르키드 몽페라, 벨라마르 백작, 슈발리에 세닝, 엘던 백작, 솔티코프 백작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마치 그림자처럼 유럽의 역사 속을 활보했습니다. 신비주의 작가들은 그를 초월적 영혼에 대해 논했던 신비로운 인물 가발리스 백작이나 장미 십자회의 비밀을 다룬 책에 등장하는 시뇨르 가우디와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몰타 기사단의 마지막 그랜드마스터인 홈페시 백작과 그를 연관짓는 이들도 있습니다. 생제르맹 백작의 외모는 보통 키에 균형 잡힌 몸매, 단정하고 매력적인 이목구비를 가졌다고 묘사됩니다. 피부는 약간 검붉었고 머리카락은 어두웠지만 종종 가발을 위해 하얀 분을 뿌렸습니다. 그는 보통 검은색 옷을 간결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옷은 항상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져 몸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의 눈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렬한 매력을 지녔으며 그와 눈을 마주친 사람들은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퐁파두르 부인에 따르면 그는 영원한 젊음의 비밀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은 클레오파트라를 개인적으로 알았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때에는 시바의 여왕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태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의 비범한 인격과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능력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천재성은 너무나 명백했기에 그저 괴짜라고 불릴 뿐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녀였던 한 부인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743년 엄청나게 부유해 보이는 한 외국인이 베르사유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의 보석들은 눈부실 정도였죠.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균형 잡힌 몸매와 우아한 자태, 섬세한 손과 작은 발을 가졌습니다. 비단 스타킹은 그의 다리 맵시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그의 미소는 눈부신 치아를 드러냈고 턱에는 예쁜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과 부드러우면서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그런 눈은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약 40세에서 45세 사이로 보였습니다. 생제르맹 백작은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언어학자였습니다. 그의 언어 능력은 거의 초자연적인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독일어, 영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는 물론 그리스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아랍어, 중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여 방문하는 모든 나라에서 현지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 작가는 그를 모든 문명국의 언어를 훌륭하게 구사하는 박식가, 이대한 음악가이자 뛰어난 화학자라고 칭송했습니다. 퐁파두르 부인은 그의 천재성을 이렇게 극찬합니다. 고대와 현대의 모든 언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 경이로운 기억력, 그리고 재치 있는 대화 속에서 언뜻 엿보이는 깊은 학식. 그는 대화의 분위기와 주제를 바꾸는데 능수능란했고 항상 신선했으며 가장 사소한 담화에도 예상치 못한 요소를 불어넣어 최고의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발루아 왕가나 그보다 더 먼 시대의 궁정 일화를 이야기했는데 모든 세부 사항이 너무나 정확해서 마치 그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여행했고 왕은 그가 들려주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행기, 러시아, 터키, 오스트리아 궁정에 대한 이야기에 기꺼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양손잡이여서 양손으로 동시에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는데 두 장의 종이를 겹쳐 빛에 비춰보면 글씨가 완벽하게 일치했다고 합니다. 책을 한 번만 읽고도 몇 페이지를 그대로 암송할 수 있었으며 좌뇌와 우뇌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른손으로는 연애 편지를, 왼손으로는 신비주의적인 시를 동시에 쓰기도 했습니다. 마치 텔레파시처럼 그는 먼 도시나 국가에서
자신의 존재가 필요할 때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문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방이나 친구의 방에 홀연히 나타나는 당혹스러운 습관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철도와 증기선의 발명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비엔나의 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어느 날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떠나야 하오. 콘스탄티노플과 영국에서 나를 필요로 하오. 다음 세기에 그대들이 갖게 될 두 가지 발명품, 기차와 증기선을 준비해야 하거든. 역사가로서 그는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 세기 전의 사건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프랑스와 1세 시대의 궁정 풍경을 이야기할 때는 왕의 외모, 목소리, 말투까지 정확하게 흉내내며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생제르맹 백작의 식습관 또한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놀라운 불로장생의 비결이 특별한 식단과 비약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급 만찬에 초대받아도 그는 자신이 직접 조제한 음식 외에는 절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식사는 주로 기리죽과 닭가슴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음식을 먹는 대신 마법과 요술, 먼 고대서에 믿을 수 없는 모험담, 그리고 이인들의 사적인 일화들로 다른 손님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자신의 먼 과거 경험담을 이야기하다가 사소한 세부사항이 기억나지 않자 옆에 있던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로저, 내가 틀렸나? 그러자 하인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모신 지는 이제 겨우 5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일에는 제가 있을 수 없었겠지요. 아마 제 전임자였을 겁니다. 이러한 기이한 일화들은 그를 둘러싼 신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수많은 보석과 값비싼 의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의 그림은 당대 최고의 화가조차 비밀을 캐내려 할 만큼 놀라운 색채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이아몬드나 에메랄드의 흠집을 제거하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 루이 15세의 요청으로 가치가 낮은 보석을 최상급 보석으로 바꾸는 기적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나이든 제르지 백작 부인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백작 부인은 그를 보자마자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50년 전 제가 베네치아 대사 부인이었을 때 당신을 본 기억이 나는군요.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때가 지금보다 더 늙어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생제르맹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르지 부인의 기억력은 50년 전처럼 여전히 훌륭하시군요. 그러자 부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처음 만났을 때 제게 준 불로장생의 비약 덕분이지요. 당신은 정말 비범한 분이십니다. 이 대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그의 불멸의 전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교묘한 화술로 진실을 감추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르지 부인을 알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퐁파두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100살이 넘었어야 하는데요. 퐁파두르 부인이 묻자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제가 무한한 존경심을 품고 있는 저 부인께서 농담을 하시는 것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는 루이 15세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왕에게 보석 제조법이나 정제법에 대해 논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예언적인 경고는 프랑스 혁명의 공포를 막을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고 역사가들은 아쉬워합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프랑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시대에도 페르시아 사회 궁정에도 그는 기빈으로 머물렀습니다. 1745년 런던에서 호레이스 월폴과 대화를 나누었고 1756년에는
인도에서 클라이브와 교류했습니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지 5년 후인 1789년 파리에서 그를 만났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는 유럽의 군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왕, 볼테르, 루소 등 당대의 저명 인사들은 모두 그의 정체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바이올린 연주회를 열고 지휘봉 없이 교향악단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수많은 악곡을 출판하여 작곡가로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의 음악에 대한 일화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기부인의 살롱에 나타난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문밖에서 포장도로를 수리하느라 돌을 쏟아붓는 소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술에 한가득 실린 불협화음에 귀가 먹먹할 지경입니다. 이처럼 다재다능하고 신비로운 인물이었던 생제르맹 백작. 그는 연금술을 통해 실제로 비금속을 황금으로 바꾸는 변성 실험을 성공시켰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한 후작은 그의 실험실에서 직접 은하가 순금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막대한 부의 출처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무한한 신용을 누렸습니다. 그는 결코 누구에게도 사기를 치거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신지학의 창시자인 블라바츠키 여사는 그를 향한 비난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사기꾼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유럽의 가장 똑똑한 정치가들과 귀족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는 인류를 위해 파견된 위대한 스승이었다. 생제르맹 백작은 자신의 지식이 동양의 신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히말라야 깊은 곳에 은신처를 두고 주기적으로 세상과 단절했으며 동양의 명상법을 수행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힘이 바로 그를 세상에 파견한 비밀스러운 지혜의 학교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18세기 장미 십자회의 중심인물이었으며 프리메이슨 활동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 중 한 명은 바로 희대의 마술사 칼리오스트로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몰락을 예언하는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프랑스여, 재앙에 둘러싸일 때가 가까워졌도다. 피의 강물이 모든 도시에서 흐르고 사방에서 들리는 것은 한숨 소리뿐이리라. 마리 앙투아네트는 예언을 듣고 크게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생제르맹은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비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견하며 경고했지만 역사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신비주의의 무대에서 나타났을 때처럼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게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784년 헤센카셀의 칼을 공의 영지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졌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이 그의 진짜 죽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의 시신이 매장되었다는 어떠한 공식적인 기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었다고 알려진 이후에도 그를 목격했다는 증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785년 러시아 여제와 비밀회담을 가졌고 프랑스 혁명 당시 처형 직전에 기부인들 앞에 나타나 위로를 건넸으며 1788년에는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에서 한 외교관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생제르맹 백작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는 정말 헤센의 궁전에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19세기에도 살아남아 역사의 배후에서 활동했던 것일까요? 그는 18세기 회고록 작가들의 기억 속에 남은 도깨비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목적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까지 비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문명의 중요한 전환기마다 생제르맹 백작과 같은 신비로운 힘에 의해 인도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이 남자의 중요성도
그의 업적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생제르맹은 경이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평범함의 필연성을 믿는 이들에게 그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위대한 마법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그가 남긴 유일한 지혜에서 가장 성스러운 트리노소피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프리메이슨과 신비과학을 연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원고는 프랑스 트루아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총 96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글씨체와 화려한 사파로 장식되어 있고 고대 언어와 마법의 상징, 암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원고는 원래 칼리오스트로 백작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가 로마에서 투옥된 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후 나폴레옹 군대의 한 장군 손에 들어갔다가 그의 사후에 트루아 도서관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트리노소피아라는 제목은 이 책의 내용에 세 가지 겹의 의미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즉, 연금술, 고대 카발라, 그리고 후기 이집트의 신비주의라는 세 가지 열쇠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책에 담긴 암호는 너무나도 정교하여 고대 문헌해독 전문가조차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고대 문자와 상징, 뒤집거나 거꾸로 쓴 글자, 생략된 모음 등 모든 것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위대한 학자가 쓴 경이로운 영적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의 직물 속에는 더 놀라운 고대의 지혜가 짜여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 셈이죠. 이 책은 초심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연구와 명상만이 그 복잡한 상징 체계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죄수가 감옥의 어둠 속에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로 시작되는 그 신비로운 여정의 첫걸음을 떼어 보겠습니다. 제1부 범죄자들의 은신처 종교재판소의 지하 감옥에서 그대의 친구는 그대의 가르침을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노라. 이 우정의 문서가 그대에게 가져다줄 헤아릴 수 없는 이점을 생각하면 길고 억울한 감금의 공포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하다. 감시병들에게 둘러싸이고 쇠사슬에 묶인 노예가 여전히 친구를 유배지의 군주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기쁨을 느낀다. 나의 사랑하는 필로칼루스여, 그대는 이제 숭고한 과학의 성역으로 들어가려 한다. 내 손은 이제 그대를 위해 평범한 인간의 눈으로부터 자연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 뚫을 수 없는 장막을 걷어 올리려 한다. 하지만 조심하라. 두 가지 위험한 장애물이 끊임없이 그대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하나는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맡기신 힘의 남용이며 다른 하나는 그대를 파멸로 이끌 경솔함이다. 이 두 괴물은 교만이라는 어미에게서 태어나 인간의 나약함을 먹고 자란다. 오, 필로칼루스여, 나의 슬픔이 그대의 마음속에 늘 함께하기를. 나 또한 행복을 알았고 하늘의 축복을 듬뿍 받았으며 인간의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힘에 둘러싸여 있었다. 세상을 이끄는 정령들을 지휘하며 내가 창조한 행복 속에서 행복했다. 그러나 한순간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 내가 입을 열자 모든 것이 구름처럼 사라져버렸다. 아들아, 내 전철을 밟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빛나고 싶은 헛된 욕망이 그대를 재앙으로 이끌지 않게 하라. 고문으로 부서진 몸으로 이 지하 감옥에서 그대에게 편지를 쓰는 나를, 그대의 친구를 생각하라. 이 글자를 쓰고 있는 손이 쇠사슬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는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영원한 정의에 감사해야 한다. 복수하시는 하느님께서 뉘우치는 자식을 용서하셨다. 공기의 정령이 나를 세상과 격리하는 벽을 뚫고 들어와 빛으로 빛나며 내 감금의 기간을 정해주었다. 2년 안에 내 고통은 끝날 것이다.
나의 지시에 따라 이익을 얻으라. 이 가르침은 너무나 명확하여 그대 외에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은 그대를 위한 것이다. 모호한 한 줄, 빠진 글자 하나가 창조주의 손이 스핑크스 위에 놓은 장막을 그대가 들어 올리는 것을 막을 것이다. 제2부 밤이었다. 검은 구름에 가려진 달은 유황화산의 용암 절벽에 희미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나는 아마포 베일로 머리를 덮고 황금가지를 손에 든 채 밤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은 장소를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갔다. 발밑에서 뜨거운 모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더듬더듬 걸었다. 마침내 도착한 곳에는 새로 만든 제단이 있었고 나는 그 위에 신비로운 가지를 놓았다. 그리고 두려운 주문을 외웠다. 즉시 땅이 내 발밑에서 흔들리고 천둥이 울렸다. 베수비오 화산이 포효하며 화답했다. 불꽃이 번갯불과 합쳐지고 정령들의 합창이 하늘로 솟아올라 창조주를 향한 찬미를 메아리치게 했다. 삼각형 제단 위에 놓았던 속이 빈 가지가 갑자기 불타올랐다. 짙은 연기가 나를 감쌌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어둠에 휩싸인 채 나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 상태로 있었을까? 눈을 떴을 때 나는 이전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나는 광대한 동굴 안에 홀로 있었다. 근처에는 긴 흰색 로브가 놓여 있었고 화강한 바위 위에는 구리 등불이 있었다. 나는 등불을 들고 로브를 입은 후 검은 대리석으로 덮인 좁은 통로로 들어섰다. 얼마나 걸었을까? 나는 계단으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했다. 계단을 내려가 한참을 걷자 희미하게 방황하는 불빛이 보였다. 나는 등불을 숨기고 그 물체를 응시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흩어졌다. 나는 계속 나아갔다. 길은 점점 더 험난해졌다. 마침내 사각형의 방에 도착했다. 4개의 벽 중앙에는 각각 다른 색의 문이 있었다. 북쪽은 검은색, 남쪽은 붉은색, 동쪽은 파란색, 서쪽은 눈부신 흰색이었다. 방 중앙에는 사각형의 제단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수정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붉은 문을 통과하려 했지만 문은 굉음을 내며 내 앞에서 닫혔다. 파란 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수정별이 깜박이며 솟아오르더니 흰색 문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즉시 그 뒤를 따랐다. 제3부 강한 바람이 불어 등불을 켜두기 어려웠다. 마침내 9개의 계단으로 된 하얀 대리석 단상을 보았다. 단상에 오르자 광대한 물의 공간이 펼쳐졌다. 오른쪽에 서는 것엔 급류 소리가, 왼쪽에서는 우박 섞인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때 나를 인도하던 별이 시면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지고한 존재의 명령을 읽었다고 믿으며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등불을 잡아 머리 꼭대기에 놓아주었다. 나는 거품이는 파도를 헤치며 반대편 기슭을 향해 나아갔다. 힘은 빠져가고 있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으나 깨달음 없이 죽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외쳤다. 오, 영원한 존재여, 저의 시련을 판단하시고 당신의 지혜로 저를 구원하소서. 지친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때 근처에서 배 한 척을 보았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배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황금 왕관이 빛났다. 그가 말했다. 이리 오라. 세상의 으뜸인 나와 함께 가자. 나는 즉시 대답했다. 권세가들과 함께 앉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소. 그러자 배와 군주는 함께 가라앉았다.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며 나는 마침내 목표에 도달했다. 녹색 모래로 덮인 해안에 도착했다. 내 앞에는 은으로 된 벽이 있었고
거기에는 2마리의 사자가 황금 왕관을 지키고 있었다. 내가 그 상징들을 관찰하자마자 그것들은 벽과 함께 사라졌다. 제4부. 그 자리에 불의 호수가 나타났다. 유황과 역청이 불타는 파도 속에서 들끓었다. 나는 떨었다. 우렁찬 목소리가 불길을 통과하라고 명령했다. 나는 순종했고 불길은 힘을 잃은 듯했다. 불길 속을 한참 걸어 원형 공간에 도착했다. 40개의 불기둥이 내가 있는 홀을 장식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뱀 모양의 제단이 있었다. 은색 명문이 그 옆에 있었고 값진 거미 뱀 근처 땅에 박혀 있었다. 천상의 정령들의 합창이 들렸고 한 목소리가 말했다. 내 수고의 끝이 가까웠다. 검을 잡고 뱀을 쳐라. 나는 칼집에서 검을 뽑아 제단에 다가가 한 손으로는 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뱀의 목을 힘껏 내리쳤다. 내가 목소리에 순종하자마자 제단은 사라지고 기둥들은 무한한 공간 속으로 사라졌다. 한 손이 내 머리채를 잡고 둥근 천장으로 나를 들어 올렸다. 어두운 환영들이 내 앞에 나타났지만 내 손에 들린 검을 보고는 흩어졌다. 나는 지구의 층들을 뚫고 똑바로 솟아올라 다시 낮의 빛을 보았다. 제5부. 보이지 않는 안내자는 나를 더욱 빠르게 이끌었다. 순식간에 나는 지상의 평원을 시야에서 잃었다. 나는 나폴리 근교가 아닌 사막과 피라미드가 있는 곳에서 솟아났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는 엄청난 높이로 들어 올려졌다가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안내자는 나와 함께 측정할 수 없는 거리까지 솟아올랐다. 나는 내 주위에서 회전하는 구체들과 발밑에서 중력에 이끌리는 지구들을 보았다. 갑자기 나를 이끌던 정령이 내 눈을 만지자 나는 기절했다. 깨어났을 때 나는 호화로운 쿠션 위에 누워 있었다. 공기는 꽃향기로 가득했고 황금 별이 박힌 파란 로브가 내 아마포 옷을 대신하고 있었다. 내 맞은편에는 노란 제단이 있었고 순수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제단 옆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햇불이 서 있었다. 그 위로는 검은 발, 은색 몸, 붉은 머리, 검은 날개, 황금 목을 가진 새 한 마리가 날갯짓 없이 맴돌고 있었다. 그 부리에는 녹색 가지가 물려 있었다. 제단, 새, 횃불은 모든 것의 상징이다. 그것들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제6부. 나는 거대한 궁전을 발견했다. 그 기반은 구름 위에 놓여 있었고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모양이었다. 4층의 기둥이 겹겹이 세워져 있었고 황금공이 건물을 장식하고 있었다. 궁전 문이 열리고 존경스러운 노인이 나왔다. 그는 나와 같은 로브를 입고 있었지만 가슴에는 황금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페르시아어로 내게 말했다. 하느님을 경배하라. 그분이 내 시련 속에서 너를 지탱해 주셨다. 아들아, 너는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이제 숭고한 과학의 궁전의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길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이리 오너라. 먼저 너를 나의 형제들에게 소개해야겠다. 그는 나를 광대한 홀로 이끌었다. 360개의 기둥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천장에는 4가지 색의 십자가가 매달려 있었다. 홀 중앙에는 4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삼각형 제단이 있었다. 나팔 소리가 울리자 79명의 사람들이 들어와 옥좌에 앉았다. 내 안내자가 말했다. 보시오. 이 아이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의 아버지들처럼 위대해질 우리 아이들 중 하나입니다. 보라색 망토를 입은 노인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들아, 내 육체적 시련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제나엘이다. 그리고 그와 8명의 형제들은 각각 내게 선물을 주었다. 회색 흙덩어리, 검은 돌 원통 3개, 둥근 수정 조각,
파란 깃털 장식, 은색 꽃병, 포도송이, 은으로 만든 새, 작은 제단, 그리고 꺼진 횃불이었다. 이 선물들을 성찰하라 족장이 말했다. 모든 것은 완전함으로 이끌지만 그 자체로는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그것들을 혼합하여 신성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는 내게 수정잔에 담긴 빛나는 액체를 건넸다. 이것을 모두 마셔라. 이것이 내 여정 동안의 유일한 양식이 될 것이다. 나는 순종했고 신성한 불이 내 몸의 모든 섬유질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제7부. 나는 긴 화랑으로 들어섰다. 입구에는 타원형의 강철 용기가 있었는데 내가 다가가자 수정처럼 맑은 물로 가득 찼다. 나는 그릇에 다가가 손을 씻고 결국 몸 전체를 담갔다. 나는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물에서 나왔을 때 나는 물이 투명성을 잃고 회색빛으로 변한 것을 보았다. 나는 베일로 몸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그늘에 머물며 엿새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 시간이 지나자 물의 근원이 말랐고 내 몸도 말랐다. 용기 안에 물은 사라지고 대신 붉은 액체가 차 있었다. 나는 다시 그 안에 몸을 담갔다. 이번에는 액체의 일부를 흡수한 것을 느꼈다. 나는 따뜻한 모래 침대에 누워 이래를 보냈다. 그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용기로 돌아갔다. 물은 처음처럼 맑아져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몸을 담가 씻었고 이번에는 쉽게 몸을 말릴 수 있었다. 제8부. 나는 낮고 좁은 문을 통해 원형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하얗고 빛나는 소금 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현자들은 이것을 살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 소금을 손에 들고 온몸에 문질렀다. 방에는 2개의 문이 있었다. 하나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메마른 평원으로 다른 하나는 검은 대리석 건물이 보이는 호수로 이어졌다. 나는 호수를 건너기로 결정했다. 나는 시멘트처럼 짙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10사흘 동안 호수 속을 걸었다. 마침내 다른 쪽 기슭에 도착했다. 제9부. 땅은 내가 건너온 물처럼 어두웠다. 완만한 경사면이 나를 멀리서 보았던 건물의 기슭으로 이끌었다. 거친 검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었다. 사이프러스 나무 문이 열려 나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나를 방 중앙으로 밀어넣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어둠 속에서 점차 눈이 익숙해지자 주변의 물건들을 분간할 수 있었다. 2개의 벽화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나는 트로이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목마를, 다른 하나는 부패하여 벌레가 들끓는 시체를 묘사하고 있었다. 나는 그 홀에서 아흐레를 보냈다. 그때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흙은 이 홀에 놓인 지 87년밖에 되지 않았다. 13년이 더 지나면 너와 다른 하느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해진 시간을 보낸 후 나는 들어왔던 문 반대편으로 떠났다. 다시 빛을 보았지만 어둠에 익숙해진 내 눈을 피로하게 할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제10부. 기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화려한 궁전이 설화섰고 기둥을 자랑하며 솟아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건물 중앙에는 무덤에서 나오는 남자의 형상이 있었다. 그의 허리에는 녹색 옷이 둘러져 있었고 가슴에는 여러 글자가 새겨진 사각형 판이 있었다. 그는 하늘에 걸린 황금 왕관을 잡으려는 듯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필요한 시간이라 불리는 그 홀에 머물렀다. 그리고 광대한 평원을 가로질러 멀리 보이는 탑으로 가기 위해 그곳을 떠났다. 제11부. 궁전을 나서자마자 나비와 같은 두 쌍의 날개를 가진 새 한 마리가 내 앞에서 날갯짓하는 것을 보았다. 구름 속에서 나온 목소리가
나에게 그것을 잡으라고 명령했다. 나는 그 뒤를 쫓았다. 8회 동안 쉼없이 추격한 끝에 나는 마침내 그 새를 멀리서 보았던 탑 안으로 몰아넣었다. 탑의 벽은 새로 되어 있었고 36개의 기둥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었다. 새는 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추위에 떠는 듯했다. 나는 쉽게 그 새를 붙잡아 강철못으로 날개를 꿰뚫어 탑바닥에 고정시켰다. 내가 일을 마치자마자 새는 새로운 힘을 얻은 듯 눈이 토파즈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홀 중앙에는 잘생긴 젊은이를 쇠사슬로 묶으려는 무장한 남자의 조각상이 있었다. 제12부. 나는 방금 들어선 홀이 완벽한 원형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정처럼 단단하고 투명한 물질로 이루어진 구체의 내부와 같았다. 그 아래 부분은 붉은 모래로 채워진 거대한 분지에 놓여 있었다. 부드러운 증기가 홀 바닥에서 피어올라 나를 감쌌다. 그것은 36세 동안 나를 구체의 윗부분으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내 로브는 녹색에서 빛나는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콜로네이드와 금박을 입힌 포르티코로 둘러싸인 넓은 장소로 들어섰다. 장소 중앙에는 헬멧을 쓴 위풍당당한 남자와 태양을 가슴에 품고 3개의 구체를 든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이 있었다. 나는 그곳을 가로질러 대리석 단상에 올랐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지혜의 궁전에 처음 들어섰을 때 있었던 옥자의 홀로 다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삼각형 제단은 여전히 홀 중앙에 있었지만 새와 제단, 횃불은 하나로 합쳐져 단일한 몸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황금 태양이 있었다. 나는 불의 홀에서 가져온 검을 집어들어 태양을 내리쳤다. 태양은 먼지가 되었다. 내가 그것을 만지자 각각의 분자가 내가 부순 것과 같은 황금 태양이 되었다. 그 순간 크고 선율적인 목소리가 외쳤다. 작업은 완벽하도다. 이 소리를 듣고 빛의 자녀들이 서둘러 내게로 왔다. 불멸의 문이 내게 열렸고 인간의 눈을 가리는 구름이 걷혔다. 나는 보았고 원소를 다스리는 정령들은 나를 그들의 주인으로 알아보았다. 내레이터, 이렇게 생제르맹 백작의 신비로운 여정, 가장 성스러운 트리노소피아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고대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내면에 작은 불꽃을 피웠기를 바랍니다. 연금술의 진정한 의미와 텍스트 곳곳에 짜인 비밀을 파헤치는 주석과 해설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지혜의 문을 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여정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진실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깊은 울림